올바른 교육으로 수능날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의 진짜 역신 김진혁입니다. 오늘 수업 영상에서는 이제 대입파악 유형이라고 불리는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방법 그대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의파악이라는 유형을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대의라는 말을 먼저 풀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의파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 녀석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해보면 글이나 말의 대략적인 뜻이라고 나옵니다. 애당초 요 대의라는 한자 자체가요, 큰 대자에다가 뜻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전부 다 읽어야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의파악이라는 것은요, 지문에 만약에 구체적인 정보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대의파악 유형에서 요구를 하는 정보는 전체적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캐치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대입파악 유형을 푸실 적에는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해당 문장들을 바탕으로 정답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가볼 겁니다. 대입파악 유형은 또 크게 선택지가 한글인 유형과 선택지가 영어인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선택지가 한글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선택지가 한글인 대입파악 유형은 글의 목적 파악, 주장 파악, 요지 파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 번호로 치면은 글의 목적 파악이 18번, 주장이 20번, 요지가 2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은 게 이 문제 유형을 뜻하는 목적, 주장, 요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목적의 정의는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래요. 주장의 정의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운다는 표현이고요. 요지의 정의는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잡아보자면 목적은 결국에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장은요,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지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은 사실 유형의 이름에서부터 물어보는 바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대의파악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러한 유형들은 글에서 핵심 문장을 찾을 수가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장 또는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보게 될 지문들은 그날 처음 보는 지문들이 일 거잖아요. 대부분일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처음 보는 지문들에서 글의 핵심 문장을 찾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는 실제로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장들을 만들 때 어떠한 원리, 어떠한 패턴으로 만드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제가 아무런 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유학 생활할 때 처음 배우는 게 ESL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글을 쓰는 논리, 글을 읽는 방법 할 때 나오는 부분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 패턴은요, 첫 번째 연결사를 찾아라,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찾아라, 세 번째 명령문과 청유문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강조 표현과 강조 구문을 찾아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연결사를 찾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어떻게만 적어두시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결사의 종류를 순접의 연결사, 역접의 연결사, 그리고 원래는 순접에 포함되지만 예시의 연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과 대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필자가 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려면 그 문장은 뭘로 마치겠어요? 당연히 물음표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 ques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이 질문이 등장한 부분이구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대답은 일반적으로 질문의 뒷문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찾으시면은 이것도 역시 핵심 문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 글에서 필자가 한 문장을 투자를 해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정말로 독자들한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문자답 또는 답정너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요.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반적인 소재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즉 글의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직접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대답에 드러나는 정보는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명령문과 청유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명령문을 만드는 방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명령문이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뭐뭐 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청유문은 뭡니까? 청유문은 상대방한테 어떤 동작을 같이 하자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영어로 치면 let'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가리킬 거고요. 얘는 뭐뭐 합시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명령문과 청유문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모의고사로 출제되는 지문들은 짧은 지문이에요. 짧은 글이에요. 근데 그 짧은 글, 기껏해야 5문장에서 10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에서 한두 문장을 할애해서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를 합시다 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문장의 내용이 필자가 생각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청유문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 표현과 강조 구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강조 표현은 어휘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강조 구문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강조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무성 또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강조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을 해주면요. 우리 중요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portan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 녀석의 동의어로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었던 게 critical 이라든지 crucial 이라든지 essential, vital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능에서 자주 등장되는 어휘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문 풀이를 하면서 차차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의무성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머릿속에 조동사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must, should, have to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필요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need라든지 necessary와 같은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라는 뉘앙스의 단어 require 같은 것도 들어가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문장을 읽었는데 그 문장 속에 이러한 어휘들이 들어있다면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조 구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조 구문은 말씀드렸듯이 문장의 구조, 즉 문법이나 어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법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빼고요. 어떤 녀석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대표적인 녀석들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위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정리하는 녀석 있죠. 그래서 더비더비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시간에 문법 용어 배우면서 강조라는 말이 들어갔었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교급을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조를 위해서 주어와 수어를 도치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때 강조 구문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중요한 문장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제가 한 가지만 드리면은 여태까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강조 구문의 사례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었던 게 더비더비 구문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더비더비 구문은 보이면 일단 잡아두자. 이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핵심 문장 패턴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제가 연결사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칠판을 지우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4가지의 패턴을 항상 적용을 하려고 하시면 결국에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은 4가지의 핵심 문장이 있는데 그 핵심 문장의 패턴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1순위와 2순위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퍼센트가 확실해야 조금 더 납득이 되실 테니까 보통 1순위에 제가 적어 놓은 것만 기억을 해두셔도요. 수능 평가원 기준으로는 90%의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나머지 10%도 질문과 대답, 강조 구문 정도까지만 활용하면은 정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잡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순위는 이 3가지 단어인데 키워드로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대입 파악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을 찾을 것이다? 연결사, 중요성, 의무성. 이 3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덧붙이자면 강조 구문 중에서 더비더비 구문까지는 1순위로 잡아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1순위에 해당하는 요 3가지 키워드, 나아가서 더비더비 구문이라는 포인트까지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대입파악 문제는 풀리니까 이렇게 잡아두시고, 만약에 1순위를 가지고 정답을 내려고 했는데 내가 정답을 못 내겠어요. 혹은 1순위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안 보여요. 그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질문과 대답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질문과 대답까지도 없다. 그러면 강조 구문은 없었는지 찾아보고요. 그래도 정말 없다. 마지막으로 명령문과 청유문까지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랑은 앞으로 선택지가 한글인 대입파악 유형들은 연결사, 중요성, 의무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상 풀어나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깐 칠판 지우고 나서 연결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연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사, 중요성, 의무성이라는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핵심 문장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연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사라고 하면 크게 역접, 순접, 그리고 예시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여기서 제가 예시로 따로 잡아드린 녀석은 원래는 순접의 연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접과 예시를 분류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순접의 연결사입니다. 순접의 연결사가 등장하면 저는 기호를 이런 화살표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요, 순접의 연결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떤 시그널이냐? 기본적으로 앞문장과 소재 또는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앞에서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제가 좀 이따 일관성을 위해서, 기호의 일관성을 위해서 조금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순접의 연결사가 등장한다면 이 순접의 연결사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은 A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본질 자체는 동일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볼 적에는 지문에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장들이라면 순접의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을 읽는 게 좋을까요? 뒤를 읽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처음 보는 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결사일 것이기 때문에 연결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순접의 연결사 A' 이런 구조로 지문이 전개되고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 A'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순접의 연결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실제 기출문제에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친구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
in과의 연결사입니다. in과라는 것은 앞문장이 원인, 연결사 문장이 결과란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주어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필자의 요지는 결과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in과의 연결사 therefore, thus, so, as a result, consequently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녀석들이죠. 두 번째로는 환원입니다. 환원은 영어로 하면은 paraphrase예요. paraphrase.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소리니까요. 요 환원의 연결사가 들어간 그 문장만 읽어도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 other words, hence, namely 이런 표현들이 환원의 연결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열이에요. 나열이라는 것은 비슷한 요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재를 여러 개 열거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라고 해석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입니다. 추가라는 것은요. 앞에서 특정한 주제를 덧붙였을 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주제 말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주제를 부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 예시들을 여러 종류 나열하는 느낌이라면 추가라는 것은요. 주제가 여러 개 또는 필자의 요지가 여러 개 나열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추가를 뜻하는 단어로 in addition, also, additionally, 게다가, 또한 이라고 해석하는 녀석들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녀석들이 순접의 연결사고요. 순접의 연결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전에 했었던 말들과 비슷한 소재나 주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라는 거니까 순접의 연결사가 등장한다면 그 연결사가 속한 문장을 읽어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역접의 연결사인데요. 역접의 연결사는 제가 화살표를 양쪽을 바라보고 있게 그립니다. 왜요? 역접의 연결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문장에 나왔었던 소재 또는 주제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도식을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앞문장에서는 A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역접의 연결사를 썼어요. 그렇다면 이 연결사의 뒤에는 B라는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그동안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한 주장을 먼저 소개를 해놓고 연결사로 역접을 친 다음에 필자가 또 다른 의견을 줬어요. 그럼 필자의 의견은 역접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당연히 필자의 의견은 역접 이후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역접의 연결사로 연결된 경우에도 필자의 요지와 맞닿아 있는 것은 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역접의 연결사의 종류도 쪼개보면은 관점 전환, 비교 대조, 양보, 환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점 전환입니다. 이 녀석은 영어로는 changing viewpoint라고 해요. 괜찮아요? changing viewpoint.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접의 연결사들. 누구요? however, but, yet, still, though.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녀석들이죠. 됐죠? 그 다음 비교 대조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었던 것과 상반된 녀석을 제시를 하는 표현입니다. Meanwhile,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conversely, 대조적으로 되죠. 이런 녀석들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양보라는 것은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리 양보할 때 그 양보가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모두 보여주겠다 해요. 근데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제시는 해줄 건데 일반적으로 양보의 연결사가 나오잖아요. 필자는 앞의 의견을 반박하고 싶다라는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nevertheless, nonetheless, even so 이런 녀석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는 녀석들이 이제 양보의 역접 연결사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영어로 changing quality라고 해요. changing quality.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말을 했었던 것과 성질 또는 속성이 다른 녀석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앞문장에서 말했었던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그대로 갖고 올 건데 이번에는 성질을 뒤집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드릴 거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시즌 1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배웁니다. 나중에 순서 삽입이라는 조금 고난도 유형, 제 방학특강 기준으로는 시즌 2에 나올 그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환질의 연결사라는 것이 몹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딱 두 가지예요, 영어에. rather, instead. rather, 오히려라는 뜻이겠고요. instead, 그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연결사라고 한다면 순접의 연결사와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요. 순접이라는 것은 앞문장과 소재 및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 역접의 연결사는 앞문장과 소재 및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결사가 사용되었든지 간에 순접이든 역접이든 필자의 요지는 연결사가 들어있는 그 문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예시라는 것도 순접의 일종이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순접과 예시를 분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시의 정의를 보시면 앞에 나온 일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앞에 일반 진술이 있다라는 거고 예시가 등장하면 그에 따른 일반 진술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대의 파악이라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큰 뜻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죠. 큰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 세부적 정보에 집중하겠다라는 거랬어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거였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시의 연결사 혹은 예시 표현이 등장한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설명을 보여주겠다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시가 등장한 그 문장이 아니라 어디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 진술, 앞문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 녀석도 도식을 드릴게요. 앞문장에서 A라는 일반 진술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 이후에 예시와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따라 나온 내용은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아. 본질은 A와 똑같아. 하지만 얘는 small a라고 쓸 거예요. 왜요? 앞문장에 나온 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커다란 관점에서 봤다는 소리고요. 예시 이후부터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쪼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래서 저랑은 앞으로 연결사의 종류를 묻는다면 역접과 순접과 예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진 저밖에 안 가르쳐요. 봐봐요. 예시라는 것도 앞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예시가 나오면 그 앞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그렇다면 예시는 어떻게 찾는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냥 만년 for example, for instance 그것만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변화하는 수능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영어에서는 예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적 예시예요. 명시적 예시란 쉽게 말하면 예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for example, example이 예시라는 뜻이죠. for instance, instance가 사건이나 예시라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for an illustration, illustration 역시 예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를 명시적 예시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구문적 예시가 있는데요. 구문적 예시는 뭐냐면 예시라는 어휘 자체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것은 글쓴이가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 글쓴이가 독자들한테 무언가를 생각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 think, assume, guess, suppose, consider
전부 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죠. 이런 동사들로 문장을 시작한다면 필자가 독자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해봐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때 요 물결, 이 생각해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했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올 때도 앞문장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원래 무언가를 예로 들어보자 라는 표현을 전달할 때 take something as an example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결을 사례로 들다, 그러니까 물결이 예시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하도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as an example이 생략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필자가 독자들한테 무언가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take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면 그 녀석은 예시입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필자의 요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앞문장이라고요.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곧잘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의 수능 트렌드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가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용적 예시예요. 내용적 예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시라는 단어를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특정한 문장의 구조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예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내용적 예시를 만들어내는 패턴은 지문에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킨다던가 새로운 학교나 기관의 이름을 등장시킨다던가 혹은 새로운 책의 제목, 새로운 논문을 소개를 한다던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실험이나 연구를 소개를 하는 지점이 예시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한 6년 전쯤에 만들어 놓고 3년 정도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올해 수능을 포함해서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최근에 수능에서 영어를 낼 때 수능 영어에서 예시를 주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내용적 예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요것마저도 처음 보는 지문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팁을 발견했습니다. 봐봐요. 만약에 사람이나 학교나 기관의 이름 또는 책 또는 논문의 제목이 나온다면 얘네들은 아마 첫 글자가 무엇일 겁니까? 대문자죠.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녀석들은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녀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대문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대문자로 시작하는 표현이 이전 문장들에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새로운 대문자의 등장인 거죠. 그 지점이 예시입니다. 납득되세요? 두 번째, 실험이나 연구 역시 예시의 사례라 그랬잖아요. 실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experiment라고 할 거예요. 연구는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study라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researc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나 연구가 등장했는지 여부는 요 단어들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린 것이 영어에서 연결사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릴게요. 연결사는 순접의 연결사, 앞문장과 소재 및 주제가 동일. 역접의 연결사, 앞문장과 소재 및 주제가 다른. 예시의 연결사, 앞에 나온 일반 진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순접의 연결사나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한 경우에는 연결사가 속해 있는 그 문장이 필자의 요지가 담긴 문장입니다. 하지만 예시 표현, 예시 문장이 등장한다면 필자의 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장은 그 예시를 기준으로 앞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사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대입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핵심 문장을 찾으라고요? 연결사, 중요성, 의무성이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푸는 방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